네,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익명화에 대해서 특별 강연을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컴퓨터과의 정연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그리고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외의 어떤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 익명화의 개념과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자,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용어를 굉장히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걸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왜 보호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개인정보가 잘못되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요소가 좀 다분히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법,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골자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참고로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올해 상반기 2월 달에 개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는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조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다. 그리고 다음 가나다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개인정보라고 부릅니다.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두 번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마지막으로 가 또는 나에 대한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가명정보. 가명 처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되찾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명 정보에 대한 문구가 이번 2월 달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추가된 부분이고요.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다라는 것을 명시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28조 2호에서부터 7호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가명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규정했지만 가명 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가명 정보를 명확히 했고 가명 정보를 특례 정을 둬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했던 질문 돌아가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할까요? 우리 개인정보법 1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그럼 개인의 권리는 어떤 거냐? 4조에 나와 있죠. 정보 주체의 권리라고 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혹은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기타 등등 이러한 정보 주체가 지녀야 되는 권리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정보 주체의 통제권 이렇게 부릅니다. 즉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각종 처리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정보 주체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 그게 정보 주체가 갖고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즉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잘 지켜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자, 우리가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이 개인정보 보호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
그 개인정보를 통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완전히 동치관계는 아닙니다. 가령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령 홍길동 남성 회사원, 이런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가정을 하시면, 과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누출된 정보로 인해서 어떠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았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성별이 남성이다, 직업이 회사원이다, 이런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과연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했을까를 곰곰이 따져보시면, 뭐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보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그럼 개인정보가 완전히 보호되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온전히 보호되느냐? 이것도 약간 다른 관점인데요. 자, 밑에 있는 얘는 우리가 흔히 비식별화 혹은 개인정보 익명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어떤 개인정보를 이런 식의 약간 변형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됩니다. 식별자인 이름 같은 걸 다 빼고 나이, 성별, 몸무게, 뭐 키, 이런 값들을 약간씩 변형을 시켜서 127번 레코드, 589번 레코드, 732번 레코드, 이 세 레코드가 모두 동일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내가 찾고자 하는 홍길동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어떤 게 홍길동인지 알 수 없으니까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법제상으로 개인정보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 정가삼범이라는 사실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레코드가 홍길동인 관계없이 정가삼범이다, 홍길동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즉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지만 개인의 민감한 정보, 민감한 사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 케이스는 뭐 또 통계 정보, 그냥 3학년 2반 학생의 몸무게, 평균 몸무게가 46kg다. 이건 통계 정보죠. 특정 개인의 정보가 아니죠. 이런 통계 정보로부터도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그 3학년 2반 학생을 다 알아요, 홍길동 한 사람 빼고 다 안다고 가정하면, 이 평균 몸무게 46kg로부터 홍길동의 몸무게가 그래서 얼마구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즉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또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완전히 동치관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그게 정보 주체의 권리죠. 즉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돼요. 함부로 막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익명화는 뭘까요? 익명화는 다른 말로 뭐 비식별화, 비식별 조치라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정 개인정보가 이게 도대체 누구의 정보이냐를 알 수 없게 만든 행위죠. 그래서 개인정보에서 식별성을 없애는 행위를 보통 익명화, 다른 말로 비식별화라고 부르는데, 이 얘기는 개인정보에서 식별성을 없앰으로써 개인정보가 아니고 일반 정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개인정보 익명화를 통하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아닌 보통 정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정보를 일반 정보로 만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개인정보는 나라마다 약간 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각 나라별로 개인정보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나라냐, 처해진 환경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쪽의 그 개인정보에 대한 관점과 미국 쪽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유럽 쪽, EU 쪽 체제를 따른 게 일본과 한국이고요. 즉 한국, 일본, EU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 자기의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고요. 이런 자기결정권을 인권,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취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어요. 오히려 정보를 만든 사람이 만든 재산이다, 지적 재산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이런 일반적인 법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을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대표적인 규정이 뭐 히파, 페르파 같은 게 있는데요. 히파나 페르파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시민들,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룰들입니다. 그래서 히파는 의료, 보건에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규정이고요. 페르파는 교육 관련 정보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규정들입니다. 약간 조문들의 내용들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한편 최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자기 주 내에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라는 CCPA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올해 1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CCPA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유럽식 정부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시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옵트아웃 권리를 좀 명시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GDPR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EU에서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점은 자기 결정권, 어, 정보 주체, 각 고객들의 자기 정보가 어떻게 잘 관리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잘 보여주고, 고객이 원하면 즉각 삭제하고, 이런 투명한 통제를 요구하는 게 GDPR입니다. 그래서 EU 시민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모든 정보 IT 기업들이 따라야 되는 룰이고요. 그래서 이 GDPR을 가지고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화웨이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을 많이 지금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구글한테 뭐 과징금을 막 부과하고 하는데, 이게 구글이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함부로 막 썼거나 뭐 외부에 유출했거나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과징금을 맞는 게 아니고요. 투명하게 고객한테 자기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GDPR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EU 시민에 대한 개인정보는 EU 권역 바깥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해석하면은 GDPR이라는 것이 유럽 시민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고하게 지켜주는 어떤 방패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시민으로부터 많은 그런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한테 좀 괴롭히는 창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익명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익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다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로 따지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 보시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즉 식별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데이터를 변형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게 변형하는 이유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역설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게 만듦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이런 역설적인 방법이 데이터 익명화가 되겠습니다.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익명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브로드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하여금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데이터 속에 있는 어떤 개인의 민감한 정보,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개인정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반면에 미국식 제도에서는 어떤 데이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익명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기, 식별성을 제거하는 게 데이터 익명화의 기술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관계형 데이터, 릴레이셔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 어떤 데이터 레코드가 누구의 거냐를 알아보는 거,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식별자, 그러니까 보통 아이덴티파이어 혹은
identifying attribute라고 부르는 이런 식별자를 통해서 이게 홍길동이다. 주민번호, 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걸 통해서 다 홍길동이다, 박길동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런 걸 직접 식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값을 알고 있으면 그 값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저절로 1대1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를 직접 식별이라고 부르죠. 물론 이 직접 식별에는 A를 알면 B를 알고, B를 알면 C를 알고, C를 알면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도 결국은 A를 알면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생기면 직접 식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암호화를 시키거나 혹은 뭐 가명 써도 우리가 보통 직접 식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가장 대표적인 가명 처리 방법이라 할 수 있죠. 반면에 이런 직접 식별 말고도 간접 혹은 우리가 추론 식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간접 식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식별자에 해당되는 게 우선 이름이죠. 성명. 이름을 알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본 테이블에서 식별자를 제거를 하면 과연 누군지 알 수 없을까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령, 성별, 우편번호 이게 모두 식별자는 아닙니다. 나이 같은 사람도 많고 성별도 같은 사람 많고 우편번호도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런 그 자체는 식별자가 아니지만 얘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실제로 그러한 값을 갖는 레코드 사람이 아주 숫자가 작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1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내가 기억이라는 친구를 알아요. 제 친구입니다. 나이가 30살이고 남성이에요.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식별자가 제거된 환자 테이블에 기억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치면, 예, 30살의 남자는 한 사람밖에 없죠. 따라서 세 번째 레코드가 기억이의 레코드고 기억이가 현재 간암에 걸려 있구나. 이런 식별이 되고 식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민감한 정보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자가 아닌 일반적인 속성, 애트리뷰트가 식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식별자라고 부릅니다. 준식별자들 값을 잘 조합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운이 없으면 간접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누군가 식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아, 존재하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그런 현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간접 식별, 추론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식별된 사례가 아주 유명한 게 1997년도에 발표가 됐었죠. 당시 이 화면에 우측에 있는 이분이 매사추세츠 주지사예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주 같은 경우는 주 공무원들한테 의료보험을 제공해주고 매년 그 의료보험 사용 내역들을 연구 용도로 공개합니다, 외부에 일반인들한테. 물론 이 과정에서 이름이라든가 주소, 뭐 사회보장번호 같은 죄송합니다. 그 식별성이 있는 그런 정보들은 다 제거를 하면서 보내주는데, 당시 그 MIT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현재는 그 하버드에 교수님을 계시는 라타냐 수인이라는 분이 이런 식별자가 다 제거된 나머지 데이터들, 우편번호 앞에 세 자리, 생년월일, 성별, 이 정보를 통해서 당시 주지사였던 이분의 어떤 의료 정보를 다 발견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준식별자를 통한 추론식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대내적으로 발표했던 그런 연구 결과물이고요. 이런 연구 결과물을 통해서 이런 추론식별, 간접적인 추론식별도 안 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이론을 발표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K-익명성, K-어널미티라는 겁니다. 이그 K-어널미티라는 이론은 식별자를 제거한 상태에서 준 식별자만으로도 레코드들이 식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보면 이런 게 원본 데이터가 있었죠. 이 원본 데이터에서 식별자를 제거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면 연령, 성별, 우편번호 값이 보면 유니크한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연령, 성별, 우편번호 같은 이 준식별자 값들이 서로 같은 값들이 최소 K개 이상 되도록 하자. 그러면 누군지 모를 거다라는 논리가 이 K 익명성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가령 K를 3, 그러니까 최소한 연령값, 성별값, 우편값 이 모든 값이 다 같은 레코드가 반드시 3개 이상은 있도록 만들자라는 논리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떨어지게 되고 앞에서 예를 들었던 박기혁이란 정보, 30살의 남성이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쳐도 우측 같은 경우라면 30살의 남성이면 레코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남이 걸렸구나를 알 수 있는데 맨 아래 것처럼 K 익명성 K값 3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만들게 되면 예, 동일한 값을 갖는 레코드는 4개나 되죠. 따라서 어느 레코드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당뇨, 간암, 독감 이런 어떤 병이 걸렸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즉 어, 간접 식별을 통해서 민감한 속성값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K-익명성이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떤 개인정보가 간접 식별에 의해서 추론 식별에 의해서 식별이 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데이터 익명화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법제 기준으로 식별성을 제거하는 직접 식별도 방지하고 특히 간접 식별, 추론 식별까지 방지하는 K-익명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원본 데이터가 있고 이 원본 데이터를 데이터의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변환하는 익명 처리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 익명 데이터를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synthetic privac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게 대표적인 K-어나니티가 그 synthetic privacy 하나의 예고요. 이런 synthetic privacy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K-익명성은 임의의 공격자가 어떤 내가 공격하고 싶어하는 대상의 모든 QI, 준식별자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걸 다 알고 있어도 누군지 모르게 하자라는 논리가 K-익명성이었고요. 이보다 더 많은 배경 지식, 즉 내가 공격하고 싶은 대상자가 어떤 준식별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민감한 속성 중에 일부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공격자가 알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계속 하나씩 늘려가면은 앞서 나왔던 K-익명성이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즉 공격자의 배경 지식을 늘리면 늘릴수록 좀 더 복잡한 프라이버시 모델들이 개발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 이론이 계속 진화하게 되면 공격자가 무궁무진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걸 방지하는 완전한 익명화 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다양한 구문적 프라이버시 모델들, 뭐 K-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데이터 익명화, 데이터 비식별화 기법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신택틱 프라이버시를 연구하지 않고요. 보통은 시멘틱 프라이버시라고 부르는 의미적 프라이버시 모델들에 대해서만 연구합니다. 이 의미적 프라이버시는 앞에 나와 있던 스태틱 프라이버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익명 처리해서 완전 익명화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이라고 하면 의미적 프라이버시는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즉 데이터 처리 과정 혹은 처리 방법에 대한 프라이버시 모델입니다. 즉 이 의미적 프라이버시 모델은 어떠한 소프트웨어, 어떠한 하드웨어, 어떠한 프로토콜, 즉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큼 안전하냐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고문적 프라이버시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안전해 라는 뜻이고요. 의미적 프라이버시는 이 방법론이 이렇게 안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멘틱 프라이버시 방법론이 차분 프라이버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차분 프라이버시, 뭐 영어로는 differential privacy라고 부릅니다. 공식 명칭은 epsilon differential privacy라고 부르고요. 우측에 이 사진에 있는 그 신시아 드웍이라는 분이 2006년에 한 5년 되네요. 2006년에 처음으로 제안해서 발표했던 세멘틱 프라이버시 모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방법,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하드웨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얼마큼 프라이버시적으로 안전하냐를 정의할 때, 자, 우리가 A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A라는 메커니즘이 있으면 이 A라는 메커니즘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집합, 데이터 레코드들의 집합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D, 하나가 D 프라임인데 D 프라임을 우리가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 인접 데이터베이스라 부릅니다. 이 뜻은 뭐냐면 D랑 D 프라임은 다 똑같은데 레코드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는 한 데이터베이스 D는 총 100개의 레코드가 있고요. D 프라임은 99개. 하나의 레코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빼놓고 다 같은. 그래서 인접한 데이터베이스 부르고요. 자, 그래서 어떤 기법, 어떤 메커니즘 A가 있을 때 이 A에다가 전체 레코드 100개짜리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S가 나왔습니다. 혹은 또는 D 프라임 99개짜리 레코드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집어넣는데도 S 똑같은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즉 100개짜리를 집어넣었을 때랑 99개짜리 집어넣었을 때랑 결과가 동일한 S라는 결과가 나올 확률의 차이가 2의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의됩니다. 즉 어떤 기법이 있을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홍길동 한 사람을 뺀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취했을 때 A라는 작업을 취했을 때 홍길동이 들어간 결과하고 홍길동이 들어가지 않은 결과, 홍길동이 없는 데이터 갖고 한 결과가 같아요. 비슷해요. 그 뜻은 홍길동이 있으나 없으나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홍길동의 프라이버시는 노출되지 않는다, 침해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시멘틱하게 어떤 프라이버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됐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정의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A라는 기법이 나타내는 결과가 차이가 없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떤 A라는 기법이 만들어낸 결과에 확률적으로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는 기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40대 당뇨 환자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다 구한 다음에 몇 명인지 숫자를 세겠죠. 정답은 30명이에요. 하지만 30명입니다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더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한 사람은 한 번은 30명이고 한 번은 29명이겠죠. 혹은 뭐 31명이거나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30명인 경우에 어떤 노이즈를 더해서 32명입니다. 37명입니다. 39명입니다. 이런 식의 약간 불확실한 노이즈가 들어있는 값을 사용자한테 주면 이 값을 통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랑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없을 때의 결과 차이가 구분이 안 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차분 프라이버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차분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변형들을 막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Local Differential Privacy, 우리가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식 명칭은 엡실론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서 엡실론 LDP라고 부르는데 이건 앞에 나와 있던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정의를 약간 수정합니다. 보시면 앞에 나와 있던 그 엡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는 인접한 데이터베이스 D랑 D 프라임 레코드 하나만 다른 인접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의 집합을 갖고 인풋을 받았었는데요. 이 LDP의 경우는 데이터 집합이 아니고 특정한 값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값이 있는데 A라는 값을 갖고 했을 때의 결과도 S고 B라는 값을 갖고 했을 때의 결과도 S. 즉 서로 다른 두 값을 가지고 동일한 작업을 했는데도 값이 같게 나오는 그런 확률적 차이가 2의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엡실론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A라고 대답했을 때랑 내가 B라고 대답했을 때 결과가 같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A라고 대답했는지 B라고 대답했는지 구분할 수 없죠. 그런 취지로 나와 있는 게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그냥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는 서버에서 온전한 전체 데이터가 있을 경우를 가정하는 상황인데요. 만일
서버에 내가 온전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 즉 서버에도 온전한 데이터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non-trusted server를 가정해서 아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한테 데이터를 줄 때부터 프라이버시 보호 처리를 해서 서버가 사용자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방법인데요. 참고로 이 지역처분 프라이버시라는 기법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불리는 랜더마이즈 리스판스, 우리가 확률 기반 응답 혹은 확률 기반 임의 응답 이런 용어로 쓰는데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법은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전에 이미 통계 데이터 수집 용도로 이미 사용했던 그런 기술이에요.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사용자로부터 수집받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뭐 마약을 한 적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니까 아무리 비밀을 보장 잘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통계 답을 자기 그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답을 하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죠, 대답하기가. 자, 이런 경우를 위해서 동전 던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본인의 사실 여부랑 관계없이 무조건 예,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동전이 뒷면이 나오면 사실 그대로 대답해요. 본인이 마약을 했으면 예, 마약을 하지 않았으면 노. 예.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예라고 대답을 하면 그 예 중에는 실제로 그 사람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예라고 했을 수 있지만 동전이 앞면에 나왔기 때문에 예를 한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예스랑 가짜 예스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좀 더 마음 편하게 대답할 수 있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라고 대답한 것 중에서 진짜 이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온 예하고 동전이 앞이 나와서 예라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예스를 다 모으면 이 예스 중에는 진짜 예스랑 동전이 앞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짜 예스가 구분이 되고, 따라서 이 수집한 예스 값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짜 예스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면 각 개인들도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모을 수 있죠.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이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분 프라이버시는 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모델들의 변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익명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보통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학계의 연구 분야를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있는 게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배포. 데이터를 외부에 배포할 때 어떻게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잘 노출 안 되게 유지할 거냐. 이런 관점인데,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했던, 물론 현재도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터 익명화, 데이터 비식별화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상에 이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배포 쪽은 학계에서는 이제 거의 연구가 되지 않는 굉장히 올드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보호 통계 배포예요. 우리 통계 데이터를 배포할 때도 보통 통계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3학년 님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 이런 평균값, 통계값을 가지고도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값을 만들어서 배포할 때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많이 요즘 대두되고 있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조사, 센서스한 결과 값을 배포할 때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가미시켜서 프라이버시 보호 통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PPDM, Privacy Preserving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 분석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 마이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개인정보 포함된 데이터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 마이닝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그리게이션 할 때라든가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듀레이션
등을 할 때 프라이버시 프리저빙한 이런 기법들을 써서 요즘은 많이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미 요즘 구글 크롬이라든가 애플 iOS 등에서 이미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데이터 컬렉션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LDP라는 기술을 써서 데이터를 가공 처리해서 수집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요즘 인공지능 분야 많이 인기가 있죠. 이런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를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가 대부분 그 개인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용 데이터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프리저빙하게 러닝하고 하는 그런 기법들을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이터 익명화, 좀 더 넓게 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개념, 그다음에 법, 제도,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